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누가 쌀밥이 나쁘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러잖아요. 캐러멜 마키아또 그냥 뭐 달달한 단 게 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뭐 얼마나 나한테 피해를 입히겠어?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식사 조절, 운동, 수면, 말은 쉽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세 가지 지킨다는 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조금씩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알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몸과 삶을 통째로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당뇨 전 단계를 이겨내고 정상 범위로 회복한 오징어 약사 채널의 약사님이십니다. 김선현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마 구독자층이 많이 겹칠 것 같은데요. 당뇨스쿨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징어 약사 TV의 김선현 약사고요. 열심히 운동과 식습관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통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을 갖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당뇨 역행을 이뤄낸 김선현 약사입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네. 오징어 약사 채널에 올라온 당뇨 탈출 시리즈 8개를 다 네네. 봤거든요. 정말 영상 하나하나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그게 느껴졌고 네. 어떠셨어요? 준비하셨을 때? 사실 그동안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한 편 단편으로 이렇게 그때 맞춰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팁들을 제공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당뇨병이라는 게 뭐 하나가 딱 원인이 아니고 그쵸. 해결책도 뭐 하나가 딱 아닌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10분 안에 이걸 다 녹여내야 된다는 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영상이 하나 쌓일 때마다 이게 따로 노는 기분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돼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하나의 큰 솔루션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아예 기획물로 당뇨병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딱 이것만 보면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나름 의미가 있고요. 네. 되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영상 보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네네네. 좀 드려볼게요. 약사님이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 전 단계가 와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당뇨를 극복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당뇨 극복 과정을 설명하려면 당뇨에 왜 걸렸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30대 후반부터 당뇨병 전 단계로 진입했을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당뇨병 전 단계로 왜 들어갔는지 이 원인을 밝혀내면 이 원인에서 이 나타난 요인들을 뒤집어서 반대로 하면 그쵸. 결국 극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정상인에서 당뇨병 전 단계로 가는 단계는 티가 많이 안 나요.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가 당뇨병 전 단계에 가더라도 당뇨병에 가기 전까지는 또 몰라요. 왜냐? 누가 말 안 해주거든요. 증상도 없고. 네. 무증상에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제가 식후 혈당이 스파이크 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더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몸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상에서 당뇨병 전 단계가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당뇨병이세요. 60대가 넘어서 걸리신 분이긴 한데 네. 저도 어느 정도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같고요. 유전자 뽑기. 네. 일단 잘못 뽑은 거예요. 어쩔 수 네네. 없잖아요, 이거는. 네네. 근데 그런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짜장면, 빵, 과일 주스나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거, 음료수. 안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사실 현재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은 담배, 술 이런 거 누구나 나쁜지 알잖아요. 네. 근데 누가 쌀밥이 나쁘다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러고 들잖아요. 캐러멜 마키아또 그냥 뭐 달달한 단 게 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뭐 얼마나 나한테 피해를 입히겠어?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나쁘다고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안 좋은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식도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 좋아졌겠죠? 여기 또 있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부터 소아과 밑에서 약국을 운영했는데 365일 약국이었어요. 되게 잘 되는 병원이라서 약국이 쉴 틈이 없어요. 1년 넘게 14개월 정도 하루도 안 쉬고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약국에서 계속 일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좀 왔었어요. 못 쉬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불안장애. 약국이 잘 되니까 의사 선생님 자녀분 중에 혹시 약대에 간 자녀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아니면은 혹시나 사위로 약사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코티솔 분비량도 늘어났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복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쵸.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노동을 많이 한 거지 심박수를 높이면서 운동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활동량은 있는데 이 활동이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도 중요하긴 한데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1000보를 걸으면 힘든 노동을 한 거다. 차라리 1000보가 아니라 5000보를 걸시더라도 심박이 좀 뛰게 뛰어주는 게 운동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 어차피 시간을 쓸 거라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운동량이 제로였어요. 몇 년 동안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정제산소를 먹고 운동 안 하고 거기다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밤에 왜냐면 집에 가면 또 힘드니까 야식 먹고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식후혈당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공복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정제탄수화물 덜 먹고 네. 활동량 늘리고 네. 스트레스 안 받는 장치들 사용하고 거기다가 잠 잘 자도록 하고 정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쵸. 아직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발견하셨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극복하셨었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약사님이 올려주신 영상들을 봤는데 당뇨병 탈출을 위한 식단 관리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단 관리는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양하고 속도입니다. 일단 양 앞에 장사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음식 참고할 때 이제 GI 지수 참고하고 네, GL 네. 지수 참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GI 지수라는 것도 정상 기준으로 만든 수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구마 이만큼이 혈당을 많이 안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근데 이미 여기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구마의 GI 지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음식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이 기준은 정상인들 기준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인들이 이걸 보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틀려요. 그쵸. 특히 또 예를 들어서 GI 지수에는 오직 포도당, 글루코스만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포도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과당도 들어있잖아요. 그쵸. 포도당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린다면 과당은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하잖아요. 근데 과당 같은 경우는 GI 지수에 아예 계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GI 지수 참고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식단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양이고요. 그럼 양이 다 다르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잡곡으로 120g 이 정도 먹어도 많이 안 올라가요. 천천히 먹으면.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쵸. 처음에는 저는 한 60g, 70g 정도 먹었었는데 점점 늘렸어요. 근육량도 늘리고 운동도 하면서 몸을 받아줄 수 있는 몸으로 이제 바꾼 거죠. 이게 서서히 늘어나요. 이제 스스로 찾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 아무리 양을 적게 먹어도 빨리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올라가겠죠. 그쵸. 아예 음식 자체가 빨리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속도를 면해서 비행기 탄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빨리 흡수되는 그런 음식은 좀 피하셔야 되고 양을 좀 줄이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식사를 할 때 양과 속도가 중요하다. 네. 기억하기가 너무 쉽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조절이 사실 참 어렵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 인위적으로 느리게 먹기 위해서 사실 책을 보면서 먹었어요. 책 입에 넣고 한 페이지를 입을 동안 계속 씹어요. 그 다음에 또 넘기고 이렇게 했더니 느리게 먹어지긴 하는데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쵸. 안 돼요, 잘. 그 책을 좋아하시니까 네. 약사님은 가능하신데 책 좋아해도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 돼요. 네. 평생 이게 쌓였기 때문에 네네. 이건 안 되고 별의별 방법 다 썼어요. 그 앱에서 누르면 밥 넣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천천히.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이 과정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든 것 같다. 근데 식사가 여기서 시작하지만 결국 이게 혈관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느리게 할 수 없다면 여기 있는 과정을 느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봤던 게 이제 거꾸로 식사법도 그런 원리입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서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춰주는 거잖아요. 식전에 식이섬유 먹는 것도 방법이고 단백질 먹고 네. 올리브 오일 같은 건 지방류 먹고 거기다가 유기농 사과식초 같은 거 산도가 높은 음식들도 미리 먹어 놓으면 뒤따라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속도는 이런 방식으로 조절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해보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명쾌하십니다. 네네. 거꾸로 식사를 일상생활에서 또 이게 하기가 편하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한식 먹는데 네네네네. 그 안에서 순서만 좀 바꾸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영상 보니까 또 운동에서는 스플릿 스쿼트를 네네.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스플릿 스쿼트가 일반 스쿼트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모든 운동이 다 좋아요. 사실 네. 사실 다 다 좋고요. 좋죠. 뭐든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만 않으면 맞아요. 다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운동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재작년쯤에 이 가자미군 운동이 조금 네네, 유행했잖아요. 유행했죠. 이것도 제가 아마 최초로 유튜브에 퍼뜨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제가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퍼뜨렸는데 아, 이제 이거 슉슉슉 막 이렇게 네, 저희도 올렸어요. 사실 그 운동이 좋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근육이 작다 보니까 네. 가자근 근육이 작다 보니까 이걸로 의미 있을 만큼 혈당을 흡수시키려면 운동을 오래 해야 돼. 크기가 작은 만큼 혈당을 빨아들이기가 좀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반대로 그렇다면 큰 근육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중에 제일 이제 효과적인 게 이제 가장 큰 이 앞쪽, 허벅지 네, 앞쪽. 큰 근육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플릿 스쿼트. 일반 스쿼트보다 해보시면 더 땅땅한 이 근육이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제가 10분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0분 웬만하면 못합니다. 안 쉬고 못해요. 10분 정말 하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1분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소모시키면 됩니다. 아, 저도 해봤는데 네.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자세 잡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네네. 스쿼트는 좀 어렵고 네. 내가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데 네. 스플릿 스쿼트는 자세만 잡아놓고 쉽습니다. 이렇게 앉았다 올라갔다 맞아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네네네. 따라하기 편하셔서 네, 약사님 채널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네, 배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 운동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식후 혈당 조절은 좀 쉬운 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공복 혈당이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공복 혈당 관리가 좀 어려워서 대부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공복 혈당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식후 혈당 같은 거 사실 안 먹으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쉬워요. 그쵸. 먹고 나서도 써버리면 내려가는 그쵸. 건데 공복 혈당은 기본적인 혈당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고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처음부터 공복 혈당이 올라가신 분은 없잖아요. 식후 혈당 올라가다가 가다 나중에 공복 혈당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적된 거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내 몸이 공복 혈당이 높아져 있는 거는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내가 이걸 당장 2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이걸 뭘 해서 낮춰야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욕심이다. 네. 좀 길게 보셔야 한다는 그쵸. 거. 공복혈당 결국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원장님 이 영상에서도 간을 중요시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게 공복혈당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간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기름이 이 네. 지방간. 지방간. 그럼 지방간이 왜 생겼냐? 그러면 내장에 있는 지방이 넘어가지고 지방간 생기잖아요. 네. 내가 복부가 많이 나왔다. 배가 남들보다 많이 나오고 내장 지방이 있다 싶으면 그분들의 공복혈당 장애의 내장 지방과 지방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개선하려면 체중 감량해서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내가 만약에 배가 많이 나왔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몸이 좀 기름지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정제 탄수화물 줄여서 이 내장 지방 없애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말랐는데 누가 봐도 이 내장 지방이 없잖아요. 네. 없는 사람이 공복혈당 높은 건 뭐냐? 간의 인슐린 저항성 다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코티솔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보거든요. 가만히 있는 기저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공복혈당이 뛰어 있는 거예요. 점프. 그쵸, 그쵸. 이거 언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냐면 병원에서 관절 주사 맞는 거 아시죠? 그 정형외과에서 네.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운동하다 다친 뒤로 해도 안 되길래 스테로이드를 맞았어요. 네. 공복혈당이 기본적으로 한 20 가까이 뜁니다. 아, 그쵸. 네. 20 가까이 뛴 게 얼마나 가냐면 한 2달 갔어요. 2달 내내 공복혈당이 점프해있는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렇게 세구나. 공복혈당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주사 말고 인위적인 거 말고 기본적으로 내 공복혈당이 높은 것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겠구나. 이거 생각해 봐야죠. 그쵸. 그러면 코티솔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흔히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건 투쟁 도피 반응.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중요해요. 이 정도는 우리 당뇨스쿨 시청자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더 그 윗단계 근본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도둑이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다 해봐요. 네.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모두 몸에서 아마 스트레스 호르몬 나올 거예요. 맞죠? 그쵸. 갑자기 칼 든 강도가 문 따고 네. 들어오면 위기 상황이니까.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네. 모두 코티솔 분비되면서 아드레날린, 코티솔 분비되면서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나오면서 이제 인슐린, 포도당도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이제 만들어서 발생시켜서 인슐린 민감성 떨어뜨려서 혈당이 올라가요. 모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을 따고 누가 들어왔는데 그냥 옆집 사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럼 코티솔 나올까요? 일단은 처음엔 나오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들어왔다고 할게요.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코티솔 나올까요? 그러면 안 나올 것 안 같아요. 나오겠죠. 네.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나오는데 이게 위기가 아닌 거라고 인식되는 게 들어오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안에 좀 높으신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집안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그걸 보고 코티솔이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코티솔이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맞죠? 네. 네. 똑같은 증상이지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지만 누군가는 저 할아버지를 보고 괜찮게 저 할아버지 저러시다 금방 말겠지.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저러시다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막 물건 부수고 막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그쵸. 그쵸. 네. 똑같은 일인데 누구에게는 이게 일어나고 누구에게 안 일어난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이걸 차이를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냐 하면 나는 예민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고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거 명령을 내리는 게 우리 뇌잖아요. 우리 뇌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오직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이런 감각 신호를 전달을 받고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명령을 내준단 말이에요. 네. 이거 위험 상황이야. 할아버지 화내고 들어오는 거 위험해. 혹은 다른 사람은 할아버지 화내고 와도 위험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다르게 전달시켜주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누가 하냐면 뇌에 있는 편도체. 편도체라는 기관이 이걸 판단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편도체가 과민한 사람, 이제 예민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이 편도체가 과활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편도체가 기본적으로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빵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편도체를 제어하느냐가 이 코티솔이 분비되느냐의 관건이죠. 이거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코티솔이 나오는 거는 이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을 때 나오는 거고 네.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이걸 판단하는 것은 편도체. 뇌에 있는 편도체다. 편도체를 누군가 제어해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네. 이 편도체를 제어하는 장치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마하고 전전두 피질.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이라 알고 있는 이 뇌의 앞부분하고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두 가지 이 뇌의 기관이 편도체를 제어하면서 네. 과활성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기관이 더 활발하게 더 잘 발달했으면 편도체를 더 잘 제어하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 두 기관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 해마가 활발하게 활성화하면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이 맥락을 통해서 할아버지 저렇게 하셨을 때 금방 끝나셨어. 괜찮아. 그리고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판단력이나 이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데 할아버지 저렇게 오셨어도 나 잘못한 거 없으면 나 말고 우리 형한테 가서 뭐라 할 거야. 괜찮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제대로 판단해서 편도체를 안정시켜주고 해마가 제대로 이 신호를 보내서 편도체를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엽과 해마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BDNF. 굉장히 오래 지나서 나왔어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 유튜브 보신 분들이 이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맨 처음 드 생각이 근데 BDNF 올려줄 수 있는 영양제가 뭐예요? 맞죠? 맞잖아요. 이 생각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BDNF를 올려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라든지 커큐민이라든지 녹차 추출물 뭐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런 영양제들이 실제로 BDNF 상승을 시켜요. 그런데 한 30% 이만큼 올립니다. 이거하고 상대도 안 될 만큼 한 300%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도 고강도 운동을 할수록 제일 좋은 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인터벌 운동 10분만 해도 BDNF 수치가 300%까지 뜹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우리 힘들잖아요. 힘들죠. 연세 드신 분들 못해요. 힘들죠. 다쳐요. 네. 저도 하면 10분 정도 하면 그냥 길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네.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만 하셔도 이거를 40분씩만 하셔도 빠른 걸음이죠. 빠른 네. 걸음 걷기만 약간 하셔도 심찰 정도? 해마하고 편도체에서 이 신경세포들이 더 네트워크 기능 활발하고 노폐물도 잘 빼주고 혈액순환도 막 잘 시켜주고 혈관도 만들어주고 실제로 해마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편도체를 제어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고 하시면 돼요.
코티솔만 보더라도 운동을 막 시작하면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자극이잖아요. 네네. 이제 코티솔이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올라가요. 근데 음.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기저보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음. 코티솔 이게 내려온 만큼 공복혈당 높이는 것도 줄어들었겠죠. 네.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결국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운동을 하면 실제로 코티솔 수치가 운동을 하자마자 올라갑니다. 이 정도로 있던 사람이 올라가는데 운동 끝나고 나면 더 내려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운동을 꾸준히 주 3회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소 하루에 한 번 할 때 40분씩만 하셔도 혈관 질환에도 도움되고 실제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 검증된 운동이고요. 그쵸. 뇌 건강에도 도움되고 이게 치매도 예방돼요. 그러니까 공복혈당 상승도 막고 모든 방면에서 운동을 하나만 한다면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정도 네. 해주시면 이게 공복혈당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보시면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약사님은 실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중등 강도 운동?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4회에서 5회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러닝머신에 달리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 1회에서 많게는 2회 인터벌 운동을 하는데 인터벌을 10분 정도 합니다. 아 그리고 근력 운동 주 2회 하고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힘들어요 그쵸. 사실 이것도. 그렇죠, 힘들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약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네. 평소에 약사님 영상들이 이렇게 쉬운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의학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강점을 갖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이해가 쏙쏙 되게 네. 잘 들었고요. 사실 공복혈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하고. 네. 식후혈당은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식후혈당은 맞아요. 덜 나오게. 네네네. 근데 공복혈당은 그게 안 통해서 더 어려워하시고 더 객관적으로 딱 내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표로 활용하시기에는 공복혈당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복혈당 달력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 달력이 뭐냐면 아침마다 공복혈당을 재고 네. 그 혈당이 평소보다 너무 낮거나 평소보다 높을 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이유를 찾아서 적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복혈당을 아침에 적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뭔가 좀 특별했던 것들,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예를 들어 운동을 빼뜨렸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밥을 좀 다른 걸 먹어봤다든지 뭐 늦게 먹었다든지 취침 시간이 달랐다든지 네네. 수면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네. 특이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적다 보면 아 나는 이럴 때 혈당이 높구나 이럴 때 낮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립하기가 좋아서 네. 실제 저희가 진료할 때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그런 혈당 달력 저희가 만든 거 아니더라도 탁상 달력에다가 공복혈당 적고 특별히 혈당이 높거나 낮을 때 이유를 찾아서 적게끔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떨 때 높고 어떨 때 낮은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죠. 관찰하고 그걸 또 실천하고 정말 이것만 하셔도 혈당이 많이 낮아지신데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 달력 저도 하나 받아갈 수 있어요?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예.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혈당 블로킹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도 책 써봤지만 정말 일하랴, 육아하랴, 유튜브 하랴, 책 쓰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목 보고 진짜 오징어 약사님 다운 제목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혈당 블로킹 뭐 이런 느낌인지 제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혈당의 블로킹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혈당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네. 이 배구에서 이 스파이크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이렇게 막는 거? 블로킹이죠. 네. 네, 이 블로킹은 이 스파이크를 막는 방패, 이 방어 수단뿐 아니라 공격 수단이기도 합니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네, 또 맞아요. 그림을 또 친절하게 그려주셨네요. 네, 식습관, 맞습니다. 운동, 수면, 영양제 4가지 방패. 와,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약사님께서는 책에서 혈당 블로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셨는데요. 네. 기존의 당뇨 관리와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현재 혈당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가 크게 2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몸이 다 다른데 이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학문적 바탕이 어디냐에 따라 양방이냐 한방이냐 예를 들어서 이혜민 한의사님 경우 한의학적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정보 전달하시잖아요. 그쵸. 맞죠? 의사 선생님들은 서양의학을 기본 바탕으로 설명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 입장에서 실전 지식 위주로 전달 드리고 있다 보니 다들 이야기하는 게 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이 세세하게 음. 막 조금씩 지역적인 곳까지 가면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혈당 관리라는 게 이제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영양소적인 결핍을 보충하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함께 계산시켜야 하는데 식단하는 영상 보면 식단에 집중하시느라 운동 소홀히 하시고 또 운동하는 영상 보면 식단이나 수면 건강 소홀히 하시고 가장 큰 문제가 영양제 영상 보시면 영양제만 먹으면 다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쉬운 방법이니까요. 혈당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제 한 가지로 치우치게 되면 조금 좋아졌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쳇바퀴를 돌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물음에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굵직한 네 가지 요소들, 식단, 운동,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영양제, 이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제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혈당 브로킹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단어를 들어보시면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의 원흉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패이자 이 공격무기가 바로 네. 혈당 브로킹입니다. 방패도 되고 공격도 되고. 네. 그러네요. 기존의 당뇨 관리와 다른 점이라면 이 혈당 블로킹에는 혈당 펜타곤이라는 이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맞아요. 혈당 펜타곤을 통해 파악한 자신의 약점을 집중해서 공략할 방안이 영역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 앞쪽에 보면은 펜타곤이 있어서 문항별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영역에서 가장 안 좋은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책을 사야 되겠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식습관에 있어서는 양울식 강조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약사님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양울식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루 루틴도 궁금합니다. 양울식이란 이 양배추, 올리브오일, 네. 식초 이 세 가지 앞글자를 딴 식단을 의미하고요. 당뇨인들이 거꾸로 식사법 좋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죠. 없죠.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한의사, 약사, 의사 모든 전문가들이 그쵸. 거꾸로 식사법만큼은 위아더 월드 손에 손잡고 네. 모두 한 마음으로 추천하고 있는 최고의 당뇨 식사법인데요. 문제는 이걸 따르기가 쉬워 보이면서도 맞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잘 못합니다. 식탁에 이 나물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네.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좀 네. 간단한 거잖아요. 네. 뭘 따로 할 필요도 없는데 잘 지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BJ 포그라는 스탠퍼드 대학 행동심리연구소 소장이 계세요. 이분이 만들어낸 포그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곡선을 보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그 행동의 난이도가 낮아야 하고요. 동기가 강해야 됩니다. 당뇨를 극복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동기는 강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난이도가 낮아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평생 쌓아온 습관 때문에 식탁에 앉으면 밥이 먼저 들어가는 게 밥 이게 먼저 먹고 습관이잖아요. 싶죠. 네, 이걸 너무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너무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거 없이 밥 없이 반찬 먼저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네. 그러다 보니 거꾸로 식사법이 잘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양울식은 거꾸로 식사법을 아예 식사 앞으로 가져와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먼저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온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는 재료들, 식이섬유, 지방, 그리고 유기농 사과식초의 아세트산 성분 이런 것들을 식전에 미리 먹습니다. 10분 정도 거쳐 천천히 순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한 접시에 있는 양울식 다 먹고 그 다음에 평소 먹던 습관 그대로 밥부터 드셔도 돼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그냥 밥 드셔도 식사 순서 고려하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먹었기 때문에 혈당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럼 양배추를 찌나요? 아니면 생으로 먹나요? 쪄서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기만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여기다 뿌려서 먹는 네. 건가요? 식초랑 다 같이 뿌려가지고? 식초는 뿌리셔도 되는데 이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또 물 대신 마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쉬워요. 저는 아침 식사 전에 이걸 먹은 지 3년 가까이 돼갑니다. 전날 과음을 했다거나 막 급한 일 있어서 아침에 이제 못 챙겨 먹고 나가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에도 할 수는 있겠네요. 싸가지고 다니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싸가지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이라도 확실하게 먹자. 네, 이게 제 전략입니다. 네. 양울식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체중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 차이가 체중 관리나 대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네. 궁금해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00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 1kg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축으로 이걸 보면 잘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가 500칼로리고요. 2주 동안 매일 밤 야식으로 500칼로리의 추가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 1kg 찐다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7,000칼로리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긴 시간축으로 이걸 보면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약 2,050칼로리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지금 평균 섭취량이 2,000칼로리입니다. 오히려 과거가 지금보다 좀 더 높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쵸? 더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통계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어... 그런데 그 시기 한국인의 평균 체중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그쵸. 비만율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2000년대 남성이 평균 14kg, 여성은 평균 5kg가량 과거 70년대 사람들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큰 체중 증가량이죠. 그런데도 섭취 칼로리는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칼로리만으로 생각해서는 이 체중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을 얼마나 많이 자극하는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체중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고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지금의 에너지를 저장하라 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요. 그렇죠? 네.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자주 많이 분비되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인슐린 자극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얼마를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 나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자극하는 식사가 체중 관리에 더 유리하죠. 칼로리는 비슷하긴 한데 예전에 먹었던 음식과 지금에 먹는 음식의 종류가 많이 다르겠네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비만이 문제고 당뇨까지 발전하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 또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네. 또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사님이 추천하는 운동 루틴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5, 60대 이상도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5, 60대 이상이 따라할 수 있는 버전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이 혈당 낮추는 데 있어서 약보다도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운동이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시작이 반이니까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진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19, 30분 걷기입니다. 이거 진짜 쉽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천천히 걷기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약간 빠른 걸음이 좋고요. 이렇게만 해도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에서 직접 쓰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크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네. 그게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이제 식전에 하는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걷기나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인데 이건 최소 30분은 해야 효과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30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는 방법을 같이 제안해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실 때 지하철을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집까지 빠르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일단 내리면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집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도착해서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전에 근육이 움직인 덕분에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면서 식후 혈당도 덜 오르게 됩니다. 이건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이나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좋아지는 최고의 루틴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이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은 50대, 60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운동만 할 수 있다면 추천드리는 운동이고요. 준비물 따로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맞아요. 두 정거장 전에만 내려서 빨리 걸어가기. 맞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단 하나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응용이죠. 응용을 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오징어 약사의 그쵸. 혈당 블로킹. 정말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또 진료를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수면, 혈당에 진짜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큰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자고 싶은데 못 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면은 이 혈당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쵸. 그렇죠? 특히 첫 수면 3시간이 정말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가 우리 몸이 회복되고 이 호르몬과 혈당이 조절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전략 3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정도에 마시는 커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커피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맞아요. 꽤 길다고 하더라고요. 반감기라는 것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 비교적 이른 시간이라도 저녁 9시에 잠잘 준비를 할 때 커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절반 정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밤에 주무실 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몇 시 이후에 피할지 계산하기보다는 며칠 동안 이 커피를 좀 과감하게 끊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밤에 강한 빛에 노출되면 이 뇌에서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전자책을 백라이트 켜고 읽은 그룹이 종이책을 읽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해가 지는 시간 이후로 실내 조명도 어둡게 하면서 하면 이게 제일 좋긴 좋아요.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틀도 못 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두우면 좀 이상한 거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을 켜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자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이제 종이책을 읽으시거나 그쵸. 아니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잠자러 들어가서는 스마트폰 안 보시는 거 이것만 하셔도 저는 깊은 잠 주무시는데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요새 최근에 네. 핸드폰 안 보고 책을 보거든요. 자기 네. 전에. 네, 진짜 평소보다 더 빨리 자고요. 맞아요. 잠도 더 잘 잡니다. 깊은 잠에 바로 이 천연 수면제입니다.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신부 체온, 몸속 안에 있는 장기들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해보시는 거. 이거 진짜 쉽잖아요. 이거 한번 쉽죠. 해보시는 거 저 추천드립니다. 샤워 후에 피부에서 열이 빠져나가면서 신부 체온 떨어지고요. 더 쉽게 졸음 옵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 좋고요. 이 물 온도는 대신 너무 뜨겁지 않고 몸이 편안할 정도로 계속 물 맞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정도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카페인, 빛, 온도 이 3가지만 관리해도 수면의 질 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이란 생각 드는 게 생각보다 카페인 끊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핸드폰 자기 전에 안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 2가지만 잘 지켜도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 영양제거든요. 네. 혈당 조절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주셨는데 특히 좀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루틴 조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기본 영양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네.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비마바. 맞습니다. 비마바. 네. 이 3가지는 각자 작용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시너지 있게 작동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첫 번째 비타민 B군 먼저 간단하게 네. 설명드릴게요. 네. 특히 비타민 B1, B6, B12 같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들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을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 B군이 소모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충해 주는 거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부족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마그네슘 보충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바나바입니다. 이건 이제 식물 유래 성분인데 식전이나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바나바잎 추출물에는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작용이 여러 연구들이 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잘 일어난 분들에게 유용한 성분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복용하는 것보다 조합해서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한 보완 전략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거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양제에만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말자. 네. 이런 말씀이시죠? 기본을 잘 지키면서
이 영양소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당 조절에 도움 될 겁니다. 네. 이것 위에도 좀 더 조언 드리자면 마른 당뇨나 살찐 당뇨 같은 분들이 좋은 혈당 보조 조합도 이 혈당 블로킹에서 맞아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엄청 자세하더라고요. 뒤쪽에. 네. 이번엔 뒤쪽입니다. 우선순위 영양소를 이제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 네.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아, 네. 꼭 책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책에서는 식사 후 1시간 혈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네. 보통 식후 2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식후 1시간 혈당이 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사실 식후 1시간 혈당이 왜 중요한 질문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국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대한민국 일반 성인 5,7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이면 병원에서 피를 뽑아 측정하는 정맥혈 기준 145니까 네. 집에서 혼자 측정하시는 자가혈당 측정기로는 160 정도 됩니다. 이 식후 1시간에 160 수치를 넘는지가 향후 당뇨병 발병 위험을 2.8배나 높이고요. 공복 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보다도 오히려 정상인이 당뇨인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식후 1시간 전후인데 그쵸. 그 순간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얼마나 높게까지 정점을 치솟았느냐 이게 우리 몸에게 굉장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나 강의에서도 식후 1시간 혈당 꼭 한 번씩 측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1시간 혈당이 182일까지 오르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당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요. 2시간은 괜찮고 그쵸. 또 공복 혈당은 괜찮고 네, 그래서 몰라요. 하지만 이미 췌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이야말로 이 당뇨의 숨은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을 조정해 나가면 역당뇨로 향하는 길이 한 걸음 가벼워질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아, 그런데 혈당 블로킹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약사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게 정말 많지만 네. 가장 먼저 실천하라고 권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혈당 블로킹에 관여하는 4가지 항목으로 네. 식습관, 운동,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 영양제 네. 이렇게 4가지 다 중요하다고 꼽기는 네. 꼽았는데 네 가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뽑자면 절대적인 논탑이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아, 식습관입니다. 결국은 네, 그렇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2등, 3등 운동과 수면 및 스트레스는 어느 걸 더 먼저 해야 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펜타곤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건 직접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4등이 영양제입니다. 식습관은 핵무기 같은 도구라 볼 수 있고요. 핵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초토화되죠. 네. 이게 건강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핵기술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게 관리만 잘하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 청정 에너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필요하죠. 네, 즉 식습관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질병의 원흉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습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결국은 음식이 가장 기본이네요. 네, 맞습니다. 식습관, 운동,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이렇게 3가지 기본을 지키기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해주시고 책 소개까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면 말은 쉽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3가지 지킨다는 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조금씩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를 틀린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된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만든 방법이 바로 혈당 블로킹입니다. 혈당 블로킹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식사에서 흰쌀밥을 반만 덜어내시고 대신 채소나 단백질 추가했다면 그게 바로 혈당 블로킹이고요. 오늘 저녁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이라도 더 걸었다면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10분만 일찍 껐다면 그게 바로 혈당 블로킹입니다. 혈당 블로킹을 통해 그 즉시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시는 분들도 많고 당화혈수소가 낮아져 정상이 되셨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스쿨 구독자 여러분께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알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몸과 삶을 통째로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혜민 한의사님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 인도하면 저는 뒤에서 아니, 함께 가야죠. 저는 왜 뒤에서 낙오되는 분 없게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함께 감사합니다. 가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뇨인들의 당뇨 탈출을 위해 애써주시고요. 네. 오늘 약사님 정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